이젠 더 이상 일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리지만 한때 F5는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무려 340대 이상의 F5를 도입하였으며 그중 KF5 제공호는 우리가 직접 라이선스 생산을 진행하며 한국 공군 역사에 꽤 큰 의미를 남겼는데요. KF5 제공호는 한국 최초로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노후화된 기종으로 인해 많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며 KF-21의 전력화에 맞춰 남아있는 모든 KF5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공습부터 통신단절까지 5단계, 대만을 봉쇄하려는 중국의 준비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은 뒤늦게 F-16V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F-16V가 상당히 좋은 전투기인 것은 맞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중국의 군사 위협을 받아온 나라가 이제야 F-16V를 도입한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허술한 공군력 이면에는 F-20이라는 비운의 전투기가 숨어 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대만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전투기로 F-20 전투기로 인해 한국은 KF-21이라는 걸출한 4.5세대 전투기가 탄생한 반면 대만은 언제 중국에 잡아먹힐지 모를 공군력을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한 대의 전투기가 양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대만 공군은 어이없는 전력 강화 방책으로 미국의 조롱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침략을 저지할 방안으로 적 잠수함을 제압할 대잠 헬기 구매를 미국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상대로 제공권 장악이 불가능한 대만이 헬기를 구입하려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헬기는 어디까지 아군이 확실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무기 체계이며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그저 적 전투기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중국 잠수함을 타격할 대잠 헬기가 필요하다는 대만의 주장은 미국에게 조롱받기 딱이었습니다. F-20 도입 실패 이후 대만이 보여준 행보만 모아놔도 중국에 짓밟히지 않은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20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한국과 대만의 공군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숨겨진 비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매우 유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가 일본의 패망 이후 공산진영과의 내전을 겪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공산진영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절반을 지켜냈으나 대만은 결국 마오쩌둥에게 패하여 중국 본토를 내어주고 지금의 타이완 섬으로 도피한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짧은 기간 내에 아시아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방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외산 무기를 꾸준히 직도입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도 병행하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자 방산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대만은 외교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 수입 루트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한국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두 나라의 공군 역사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전투기가 있으니 바로 F-5입니다. 미국이 우방국에 수출하기 위해 제작한 F-5 전투기는 적당한 성능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우수한 유지 정비 능력 덕분에 20여 개 나라에 수출된 전투기이며 400대 이상을 도입한 대만과 300대 이상을 도입한 한국이 역대 수입국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군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강력한 공군력을 원하는 한국과 대만에게 새로운 전투기가 찾아왔는데요. F-5를 개발했던 노스롭사는 F-5의 J-85 엔진보다 성능이 월등한 F-404 엔진을 장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F-16 초기형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교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국교를 당교하면서 무기를 수입할 만한 파트너가 실종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F-5의 개량형에 가까웠던 F-20은 그나마 대만이 구매하기에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적당히 F-5와 비슷한 전투기라고 우기면 중국의 눈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노스럽 측에서도 대만이 1순위 목표였는데요. 게다가 당시에는 미국이 F-16을 수출할 때 자국이 사용하는 기체와 달리 의도적으로 약한
국산 엔진을 장착한 다운그레이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F-20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도 신형 전투기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에는 F-16보다 F-20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며, 만약 노슬업사의 예상처럼 가장 많은 F-5를 도입했던 한국과 대만이 F-20을 구매했더라면 두 나라의 수량만으로도 초대박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F-20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F-20 공개 시범 비행에서 F-22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과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고위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뒤로 한국 공군에게 F-22란 공짜로 줘도 안 쓸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고 직후 미국 측의 면밀한 조사 결과 F-20은 기체의 크기가 작은 데 반해 엔진의 성능은 F-5보다 월등히 좋아지면서 조종사들이 과도한 고난도 비행으로 인한 중력 가속도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가 타국에서도 반복되자 F-20의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선 레이건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아예 대만으로의 수출을 원천 금지하면서 노슬업은 가장 기대를 모았던 두 시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모델만 수출하던 F-16이 미국과 동급 사양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F-20은 소생 기회조차 다시 얻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F-22 이후 한국과 대만의 공군 전력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은 F-20 대신 F-16을 구매하면서 경량급인 F-5와는 전혀 다른 공군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F-16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KF-16 사업을 진행하며 전투기 제조 기술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절충 교역을 진행하며 각종 항공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T-50과 FA-50을 개발하면서 한국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후 KF-21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최신형 4.5세대 전투기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F-16 PBU와 KF-16을 모두 합치면 약 160대 이상이 지금도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F-21은 블록 1과 블록 2를 합쳐 12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1980년대에 F-20을 도입했다면 이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량급 전투기인 F-5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F-20은 F-16급의 공세적 작전 활동이 불가능한 기체였으며, 한국이 F-20을 운용했다면 북한이나 주변 국가를 상대로 완벽한 제공권 장악은 어려웠을 텐데요. 그랬다면 한국은 지금도 F-20의 후계 기종을 도입하기 바빠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할 여유 따위는 없었을 것이란 게 수많은 전문가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F-20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며 이후 F-16을 도입한 결정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F-16은 미국에서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기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능 개량이 자유로우며, 한국도 131대 KF-16은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F-15K와 KF-16이 북한을 상대로 완벽한 제공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한국 공군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국산 전투기를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KF-21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한국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F-20의 판매조차 막힌 대만은 뒤늦게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F-16의 초기형 모델을 중고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성능, 개량형이 등장한 시점에서 중고 초기형은 대만 공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자국 기술로 경전투기인 FC-K1 진과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주력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KF-21처럼 자신들도 우수한 주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
것이라 주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전투기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자국의 기술력 한계를 인정했는데요. 또한 여전히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F-35나 이에 준하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대만은 이제야 미국으로부터 첫 F-16V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과거부터 굴려온 중고 F-16도 전량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공군력 격차를 생각하면 이러한 대만의 군사력 강화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중국제 전투기가 성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과 별개로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제공권을 놓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본토에서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중국은 설령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 공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모함 등을 이용하여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의 미국조차도 대만 일대에서 제공권을 잡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16V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만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신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F-35, F-15K, KF-16 등을 사용하면서도 자체 기술력으로 KF-21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KF-21은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언젠가 미국제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2048년 이후 퇴역을 앞둔 F-15K의 대체 방안은 이와 동급 이상의 대형 전폭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KF-21의 5세대기 개량 이후 확보된 기술력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제작하여 F-15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켰던 한국이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미인데요. F-21란 희대의 전투기 앞에서 갈린 한국과 대만의 운명의 미래에는 더 큰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30일 슬로바키아 FA-50 영상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가 사용하고 있는 고등훈련기는 1971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던 체코의 L-39 훈련기입니다. L-39 훈련기는 1990년대 말까지 무려 2,800대 이상의 엄청난 물량이 생산되었으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했던 동구권 국가 중에선 폴란드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사용했을 정도로 한때는 최고의 인기 상품이기도 했는데요. L-39는 기본적으로 다목적 항공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종술 숙달 이외에도 고개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비행 성능을 갖췄으며 신뢰성이 높아 공격기로도 개량되었습니다. L-39를 기반으로 개량된 대표적인 공격기는 L-39GA, L-39GAMP 등이 있는데 양날개 아래에 설치된 4개의 하드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폭탄과 광학정찰포드,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기에 개발된 다수의 무기체계가 그러하듯 L-39도 노후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어닥친 유럽의 안보 위기에서 슬로바키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는데요.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기도 했지만 슬로바키아 역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군은 2035년까지 자국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군 전력 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공군은 현재 2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으나 추가로 12대의 F-16을 도입하여 14대의 F-16을 자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F-16의 임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종사 양성을 보조할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FA-50이 슬로바키아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량된 경전투기로서 록히드 마틴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기체인 만큼 다른 훈련기보다도 F-16과 조종 특성이 비슷합니다. FA-50은 최대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기인데 대부분 아음속이나 천음속에 머물러 있는 경쟁 기존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16은 최대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기동성이 우수한데 이러한 전투기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련 단계부터 초음속 비행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한국이 T-50을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굳이 고등훈련기를 값비싼 초음속기로 만든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군 전문가들이 T-50을 초음속으로 개발하고 FA-50으로 개량한 선택은 신의 한 수였다며 극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FA-50은 어디까지나 경전투기이기 때문에 상위 기체를 위한 조종 훈련 이외에도 우수한 전투 능력과 다목적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FA-50은 7개의 하드포인트에 5.4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슬로바키아가 운용하던 L-39의 경전투기 버전보다 탑재할 수 있는 무장량이 우수합니다. 특히 FA-50의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되는 AIM-9LM은 구형 AIM-9보다 시커 능력과 미사일의 기동성이 향상되면서 80% 이상의 격추율을 달성하였으며 실전에서도 이스라엘 공군이 AIM-9LM을 사용하여 86대의 적전투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AIM-9LM을 탑재한 FA-50의 공대공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며 슬로바키아의 F-16과 합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FA-50의 공대지 무장으로 CBU-150WCM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슬로바키아 공군에게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CBU-150WCMD는 GPS로 정밀 유도가 가능한 대기갑 확산탄으로 단 한 발만 사용해도 지상의 전차 40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자랑합니다. 슬로바키아가 군 현대화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전차 타격에 최적화된 무장을 장착한 경전투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항시다량의 기갑 물량을 앞세운 재파식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즉, 러시아가 동유럽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려 한다면 지상의 기갑 전력을 저지하는 것이 작전의 1순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 제압에 특화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FA-50의 전략적 가치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로바키아가 FA-50을 도입하게 된다면 F-16 운용을 위한 조종사 양성과 유사시 F-16을 보조할 공중 전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공군 규모가 크지 않은 슬로바키아에겐 FA-50의 다목적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슬로바키아가 보유한 L-39의 수량은 9대이며 이를 전량 대체한다면 10대 내외의 신규 전력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소 7천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슬로바키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훈련기 수량만을 가지고 산출한 최소한의 수익이며 현재 슬로바키아 공군이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며 공군 전력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경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게다가 슬로바키아는 FA-50뿐만 아니라 K2 전차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공군 못지않게 육군 전력의 현대화도 시급한데 특히 소련 시절에 제작된 구형 전차 교체가 절실합니다. 슬로바키아 육군이 보유한 T-72 계열의 전차는 적포탄의 피격 시 유폭 위험이 매우 높아 극악의 생존율로 유명한 전차입니다. 오죽하면 T-72 전차는 강철의 과부제족이 불타는 소련제 전차 등의 굴욕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전투실 내부의 유폭으로 인해 포탑 자체가 공중으로 터져나가는 모습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자국이 보유한 30대의 노후 전차를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3배가 넘는 100대 이상의 신규 전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로바키아가 구상하는 군 현대화가 단순히 노후 전력을 교체하는 정도가 아닌 최대한의 전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의 러파르트2,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또 한 번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K2 전차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슬로바키아가 K2 전차를 최종 후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이유는 전차의 성능과 더불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차 물량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자국의 작전 기준에 맞춰 개량한 K2PL을 현지에서 생산하려 하는데 슬로바키아는 해당 물량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납기 일정을 단축하고 후속 군수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급박해진 안보 상황으로 인해 2차 계약 물량 중 상당수를 K2PL에서 K2GF로 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폴란드는 K2PL의 현지 생산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폴란드를 거점으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에 K2 전차가 추가 수출된다면 한국과 폴란드, 슬로바키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근 유럽이 재무장 기조를 내세우며 유럽제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방산의 수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이나 북유럽 등 일부 방산 강국이 자국의 방위 산업을 확대하려 시도하더라도 1, 2년의 짧은 시간 동안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아직 한국 방산에도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동유럽 일대는 한국산 무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반러시아 전선을 형성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말이 필요 없는 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동유럽 일대에서 K2 전차와 FA50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의 재무장 기조 속에서 동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나름대로의 확고한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를 거쳐 다양한 나라의 FA50 등이 수출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